그럼 그냥 팟캐스트라고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됐어요? 바로 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 엔딩 스토리 10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또 정예 멤버 다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6회 주제는 나만의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끌어 주실 또 세 분의 또 패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약간 좀 헤어스타일 염색하신 건가? 머리를 깎았어요. 원래 이 색깔이셨어요? 예. 이렇게 헤어 커트를 하니까 확실히 그 스타일이 또 달라 보이네. 염색한 줄 알았어. 아따맘마? 뭐야 그게? 아따맘마라고. 아따맘마는 뭐예요? 굉장히 멋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따 야. 끝나고 찾아보세요. 나중에 검색해 보면 뻑갈걸요? 야, 기대가 되네. 저도 이제 내일 녹화가 하나 캐릭터가 하나 이제 우리 최고의 우리 초등학생 초딩 대통령 급식왕에서 급식왕. 저를 이제 섭외를 해줬어요. 이야. 그 미용사로 앵콜킴 복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복장이 특이하니까 이거 샤워캡 쓰고? 샤워캡 쓰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하고 있어요. 바로 내일입니다. 자, 초등학생들의 앵콜킴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대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우리 날씨 보니까 약간 이제 슬슬 가을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왠지 녹음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네. 누구 추워가지고 입으신 거예요? 우리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오늘 약간 오늘 정장이잖아요. 정장에다가 자켓 입고 다니는데도 예전 같으면 더워서 다 입고 다니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편했어요. 오늘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인생 수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지금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지금 직업이 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장례지도사. 장례 지도사 하면 잘하죠. 장례 문화를 좀 바꾸고 싶긴 해요. 뭔가 좀 그래도 즐겁게 그 사람 그 생전 요즘 영상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막 즐거워하던 모습, 막 활기찬 모습 이런 것도 좀 틀어주면서.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에? 하나 추가된 직업이 뭐예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다 이따가. 인생 수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기대. 자 그리고 오늘 나올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우리 기자계 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네, 문상혁 기자 어떻게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주변 반응이 좀 있어요? 어때요? 네, 좀 색다른 모습을 봤다. 네, 이전에 했던 부분보다 네. 조금 강렬한데 오히려 제 모습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약간 진보 팟캐스트 잘 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진보랑 중도들이 많습니다. 중도를 예. 많이 와서. 피존에선 연락 안 왔어요? 절대 못 오죠. 그러면 제가 또 가야죠. 네. 빨래 피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거 보고 나서 어제도 헹굴 때 샤프란으로 헹궜습니다. 샤프란으로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 집에 2개 다 있는데 네네. 여기저기서 이게 사오시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들 뭐 살다 보면은 뭔가 나한테 어느 순간에 뭔가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도 있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뭐 작은 거에서도 어떤 분은 뭐 개미가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도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개미에 대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지만 항상 앞으로. 누가 그 명언을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개미는 후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앞으로 모르는 가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리지만 그래도 항상 늘 앞으로 가는 개미를 보면서도 그런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로 또 나만의 인생 수업을 펼쳐줄지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2개가 비어있는. 있네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뽑아서 순서를 한번 비어있는 숫자가 네네 한번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숫자가 나중에 알아보면 확인해 보세요. 자, 알아서 뽑으면 돼. 자, 보세요. 자, 오케이. 나 아무것도 없어. 제가 3번. 제가 4번입니다.
제가 2번. 아, 그럼 제가 1번이겠네요. 1번.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인생 수업,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보다 더 이렇게 좀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뭘 봐도, 작은 걸 봐도.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감성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을 봐도요. 그 사람의 현재보다도 과거를 봐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까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과거에서 야, 나는 저런 행동은 못 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그 질문했대잖아요. 그 면접하시는 분이 예전에 학생 운동했던 거 후회하지 않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서 걔네들이 원하던 답은 이거였죠. 아, 후회합니다. 또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원했을 텐데 후회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보고 과연 나였으면 만약에 나의 대답이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 중에서 제가 1화 중에 재밌었던 거 그거였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나갔는데 그 반 애들이 다 하는 거였나 봐요. 근데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인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 자녀가 그 반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려도 도화지 안 바꿔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거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안 바꿔줬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은 바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쟤만 바꿔주냐고. 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선생님한테 대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의롭지 않은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 모습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는 모습 보면서 야, 저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 평등함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역시 훌륭한 사람은 다르네요. 법과 평등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저도 선생님한테 대들긴 했는데 예. 저는 하기 싫다고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달라.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도 내가 이제 그런 과거에서의 행동에서 이제 내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라는 행동을 했을 때도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분이 어떻게 됐겠구나, 어떻게 성장했구나도 보듯이 또 반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걸 보면 이 범죄인들을 보잖아요. 범죄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이제 과거를 보게 돼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이걸 보면 얼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환경 탓만 하고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이제 범죄인이 되신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조금 더 주변의 관심이라던가 가정에서 좀 이렇게 부모님이 좀 잘 돌봐줬으면 저렇게 안 될 분들도 많았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런 이제 범죄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사이에 많이 느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행사를 이제 토요일 날 용인에서 하는 그 장애인분들 경연대회 사회를 보러 갔어요. 페이스북 봤어요. 예, 내가 안 올렸는데 딴 분이 예, 올렸구나. 1위씩 태그돼가지고 태그돼서 올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거기 이제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관련된 국회의원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좀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그 장애인 비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회에도 되게 필요한 얘기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누구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있고 건강상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거로 인해서 차별까지 받게 하는 사회는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요 생각은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하던 생각이어서 그것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경영을 하는데 이제 뭐 발달 장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첼로 연주, 바이올린 연주, 뭐 사물놀이 뭐 다 있어요. 뭐 줌바 댄스 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 있잖아요. 딱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우리 이제 그 일반 아티스트 분들은 되게 그냥 이렇게 그 뭐 프로페셔널하게 사실 인사를 하잖아요. 뭐 그죠? 바로 연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관객들한테 멋있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딱 나오자마자 인사를 해도 진짜 그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인사해요. 90도로. 나 누굽니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요.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 보면 완전 수준급이야. 또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도 야, 음악만 계속 한 거예요.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악기를 내가 거기에 나오신 분들보다 잘 다루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그때 1등한 팀이 기억이 나는데 실로폰 연주거든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15명이 나왔어요. 갖고 실로폰을 15대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많아요. 실로폰도 소리가 다 달라서 15명이 나와서 다 자기 파트에서 다 실로폰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고 한 분이 이제 그 필로폰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 잘했어도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뭐냐면 중간에 그 틀리는 분이 있어. 있는데도 야, 저분들을 이렇게까지 저분들이 하나가 돼서 할 정도로 하려면 이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내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갑자기 선생님한테 말 시키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고. 근데도 이제 그거를 또 선생님이 가운데서 누르면서 끝까지 딱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무대 나올 때 그 선생님이 손잡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엄마가 손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 그 공연하는 걸 보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무대에서 보면서 이제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되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좀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오늘 처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첼리 있잖아요. 그 테너인가 유명한 테너? 테너요?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나 그분 노래 좋다고, 요즘에 그분이 들은 거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분 시각 장애인 아니에요? 근데 시각 장애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근데 봤는데 진짜 다 눈을 감고 부르시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사실 저는 이제 진짜 그런 색안경이 없이 본 거죠. 그동안에는 음악만 들었나 봐요, 내가. 그래서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때 그 초대로 왔던 분이 이제 강원래 씨가 오셨어요. 강원래 씨가 그래서 야, 어떻게 공연을 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클론의 강원래 씨하고 왔는데, 좀 이제 내가 알기로는 원래 거기가 이제 그 문화행사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데 거의 봉사하듯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댄서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은 약간 그 구준엽 가발 같은 걸 씌워가지고 준엽이랑 같이 왔다고. 그래서 구준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래를 이렇게 딱 되게 흥겹게,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게 춤추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 사람들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서 이제 딱 2곡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막 본인이 막 앵콜 하면서 나오셔갖고 또 2곡을 불러주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쿵따리 샤바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멘트 중에 가수는 이제 노래 따라 간다고 하면서 이제 몇 팀은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싹 얘기해주면서 자기도 이제 이 노래가 그때는 이렇게 자기한테 힘을 주는 노래가 될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힘들고 지칠 때 그 쿵따리 샤바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도 힘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힘 많이 내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불렀던 게 좀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또 초청팀 중에서 그 발달장애 바이올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에 있는 첼로리스트 분이 이제 둘이 이제 같이 그 협연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둘이 맞춰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니까 그 딱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 발달장애 있으신 바이올린 키시는 분께서 먼저 딱 신호를 주더라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나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사인을 보내주는 거. 그 시각장애 있는 분한테 먼저 사인을 딱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또 연주하시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그 분들 보면서도 야 되게 좀 저도 그런 되게 그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악기도 하나 좀 배워야겠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우리는 항상 그동안은 뭐 TV에 보면 뭐 이렇게 예쁜 아이돌들, 뭐 멋있는 잘생긴 배우들만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나오고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이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 저런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저 지난주에 선말 TV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번에 새로 이제 그 합류하게 된 멤버가 네. 랩하는 친구예요. 수어로. 와, 수어로 랩을 하는. 와, 수화로 랩을 한다는 거예요? 농인인데 수어로 랩하고 댄스를 하는 친구. 수화로요? 예, 하긴 예. 댄스는 문제가 없겠다. 모를 거. 그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겁나 멋있어요. 야, 끝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올려놓으셨어요? 손말 TV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찍을 아. 건데 그 SBS 뉴스 검색해 보면 네. 나와요. 수어랩. 그렇죠. 검색해 보시면.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20대라고 알고 있는데 아. 제가 나이를 안 물어봐서 저는 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 그분이 더 유명해져서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까도 제가 그 보첼리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분 이제 세계적인 스타다 보니까 그분이 노래하는 거에 무슨 뭐 장애 비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함께 어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 중에서 장애가 있는 예술가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그런 분이 한 명이 스타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의 문화도 확 올라가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 스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기업에서도 스폰도 많이 붙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오든 한 명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그 서핑 대회 이제 사회를 보러 갔잖아요. 요즘 바쁘네요. 예.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와, 이러다가 너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얼굴 다 탔잖아요. 지금 얼굴 다 탔는데. 어디가 스케줄이 느끼는데? 거의 뭐. 야,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또 배웠어요. 왜냐면 서핑 딱 가면 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뭔가 그 음악하거나 좀 이렇게 좀 뭐 트레이너 같은 애들, 뭐 몸 좋고 막 운동 관심 있고 뭐 이런 사람들만 서핑을 난 즐길 줄 알았거든요. 갖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도 2명이 계셔요. 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여자분은 변호사래요. 변호사분인데 서핑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서핑하시는 분하고 또 연애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 옆에 남자분은 한의사야. 한의사인데 또 서핑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 소개해줘요. LG 다닌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사람들이 이게 좀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배우시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서핑에 대한 그 좀 선입견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노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놀고 뭐 이런. 막 지슈처럼 막 예. 그냥 뭐 이래서 그냥 뭐 음악, 그러니까 음악할 때 약간 자유로운 영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부잣집 아들 뭐 이런 애들만 이렇게 부잣집 하고, 딸. 부잣집 딸.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찬가지. 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근데 그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스키나 뭐 네. 보드처럼 어. 뭐 이제는 서핑 정도 해줘야 음. 내가 나가서 좀 먹어주는 사람.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신기했던 건 그거였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끼리 취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직업도 다르고 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좋은 직업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연인 관계로 다 발전하는 거야. 같은 취미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 동호회에서 연애 많이 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다른데 전혀 다른데도 거기서 뭐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애도 이렇게 하시고 그거 보면서도 조금 여기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되게 괜찮구나. 그냥 서핑해. 서핑 해야겠더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 좀 멀어서 웹서핑 웹서핑하고 맥심 서핑합니다. 맥심 김소희 씨 자리 계시죠? 소희 예. 씨 예쁘더라고요. 네, 사인 한 번 더 하세요. 예. 맥심 대표 모델 김소희 씨 웹서핑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좀 많이 좀 깨졌고, 제가 오늘 정장을 입은 이유가 이제 직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제 그건 오늘 갔다 온 건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아는 예전에 보험하시는 분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좋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그 특별 케이스로 뽑는 게 있대요. 전문으로 하는 게 있대요. 그래갖고 변리사분들, 그다음에 뭐 변호사, 의사, 연예인 뭐 이렇게 갖고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아는 이제 그 인맥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 서포트를 해줘서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가봤어요. 갔어. 오늘 하루만 들으면 돼. 우리는 일반 분들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7일 정도 계속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다단계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이제 보험회사 중에 7일을 하나죠. 들어야 된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7일. 그걸 뭐 팔고, 여기 뭐 영어 보험을 팔긴 파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력 상품이 그거예요. 뭐냐면, 물론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상속 문제, 재무. 상속에 대한 거, 재무 설계하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덜 내고 상속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보험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운 건 이거죠. 이제 누구는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녀한테 내 손자한테 세금을 덜 내고 물려줄까? 요걸 연구하시는 고민하는 사람도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하나 의도 걸리면 좋으니까 일단은 한번 이제 나도 나중에 자녀한테 상속해 줄 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배워보자 해서 일단은 이제 그것도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했었고. 그러면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예 결정이 나신 거예요,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돼.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느꼈던 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좀 잘하는 분들, 제가 강의 초창기 때, 강사 처음 때, 네. 호텔 조찬 모임에서 전국에서 보험 제일 잘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아침에 이제 그분들 이제 다 호텔로 조찬 모임을 해요. 아침을 먹으면서 그 강사를 부르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 초창기 때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한 거예요. 페이도 되게 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그때 그 5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 보험을 잘 파시는 분들이니까 딱 들어갔을 때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지금도 못 잊어요. 50명이 얼굴이 다 환해. 빛이 나는 얼굴들 있죠.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선크림을 잘 발라서. 근데 인상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비교되는 건 뭐였냐면, 예전에 그분들 하기 전에 그 보험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을 때 완전 망쳐가지고 저 다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반응도 안 오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야, 거기 거기 그 보험 왕들 모여서 하는 거 다 이미 결제가 끝난 거다. 너 안 오면 큰일 난다. 무조건 이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준비한 걸로 했는데, 거기 분들은 사실은 그 보험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강의를 들으셨고 더 좋은 강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옷만 봐도 저분이 제 옷만 봐도 가격을 대충 아는 분들이란 말이야. 눈썰미가 있어서. 예전에 내가 한 명 누구 만났단 말이야. 우연히 그때 날 봤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보다 옷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면 아나 봐.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분들은
그때 강의는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하나 배운 건 그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나보다 돈도 덜 벌고 강의도 많이 안 해본 것 같고 다 그럴지라도 그분들은 나의 단점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사람이 한테 그래도 배울 게 있다. 그 마인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점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험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혹시 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보험사였거든요. 내가 그때 최고 엘리트 분들 했던 그 보험사에 내가 오늘 이번에 가서 모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또 이게 눈을 또 뜨는 또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은 거에도 많이 느껴요. 우리 새가 날아든다를 보면서도 제가 또 이 교훈을 많이 얻죠. 이렇게 안 쉬고 방송을 할 수가 있구나. 예? 끈기를 배웁니다. 저는 새날을 들으면서 끈기와 지구력, 지치지 않는 열정, 용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전 거 뭐 개그하면서도 배운 것도 많고, 뭐 첫 직장에서도 많고, 뭐 예전에 데이트하면서 연애하면서도 또 배우는 게 많지만, 이 최근에 이 몇 개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바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요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두 번째 이야기, 나만의 인생 수업편 마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를 딱 시작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날 문상혁 기자님 한번 갔다 오셨다면서요? 맞아. 네, 갔다가 네. 저희 원래 그 담당하시는 저기 원 기자님 모셔서 딱 질문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딱 톡이 온 거예요. 어쨌거나 조국 후보자를 실물로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축하드립니다. 전보다 네.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얼굴 살이. 좀 하셨어요. 그 고생을 하고 안 빠져 그러면 온 가족을 건드는데. 그리고 정말 눈빛이 보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겸허하면서도 약간 좀 초롱초롱 하셨는데, 뭔가 뭐 이분은 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어떤 배고픔, 그리고 약간 좀 실현감, 그 눈빛이 근데 또 강렬하게 오늘은 내가 무언가를 꼭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강직한 눈빛이었는데, 되게 좀 마음이 좀 아련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조국 후보자 보러 갈 거면 마차님한테 연락을 해야죠. 혼자만 보고. 저도 왜냐면 급하게 갔어요. 오늘 원래 3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못 가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또 들어보니까 3시 반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선은 너가 갈 때 빨리 출발을 해라. 그러면 먼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원래 그 담당 기자가 가니까 해서 저도 진짜 급하게 갔는데, 다행히 저는 딱 도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듣다가 나도 이제 뭔가 질의를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하는 순간에 띵 똑똑 이렇게 뭐 이제 진동이 오죠. 딱 보니까 도착하셨네. 그러면 조국 후보자한테 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저는 두 가지, 이제 뭐 빨리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들으려고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펀드. 과연 이제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근데 그거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여기에 대한 뭐 펀드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셨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경제적인 부분을 원래 잘 모르시다 보니 뭐 가족한테 맡기실 수는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진행되는 그런 회사 정보는 혹시 뭐 외부에서 받으셨냐.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분한테 저는 뭐 화살 같은 질문을 하고 싶던 게 아니고, 의욕적인 부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그거를 돌려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기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펀드를 해지를 할까 안 할까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좀 많이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임명되셔서 뭐 장관이 되시면 뭐 예를 들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지금의 그 펀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그 조국 후보자님한테 있어서 필요한 질문들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다. 네네네. 근데 그게 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그 누가 먼저 하냐의 차이였지. 그렇죠. 예. 또 안 나올 수 없는 질문이긴 하죠. 예. 그리고 저는 저기 마지막에 이제 죄송한데 네네. 빨리 짧게 주세요. 우리 마차 씨 아, 예, 시간입니다. 예. 예. 아니 저 좋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계속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좀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네. 왜냐면 기자분들 그건 저도 사실 기자 일을 하면서 밤낮 안 가리고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이 부분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따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기자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분들이 이게 집에 진짜 찾아가서 맞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진짜 밤 10시에 거길 가서 그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물론 그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찾아가셔서 했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있는 거 알고 문을 두드려 그렇게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인간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그런 기자분들한테 더 좀 솔직하게 하고 아는 싶은 사람은 말을 하셔라.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마차님이 방금 또 하나 배웠네요. 네,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네. 남한테 또 하나 묻어가야 배웠네. 된다. 남 얘기에 묻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마음이 아팠죠. 예. 근데 이 질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문 기자님이 했으면은 아 그래 저 사람의 성향을 알고 저 질문을 어떤 소명의 기회로 주고 싶었구나라고도 네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만약에 조선일보 계열의 기자가 아, 했으면 저 새끼 또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질문한다 그 말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답변을 저기 그 오히려 그 언론사 메이저급 언론사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가 물어봤는데 솔직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남욕하기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그분에 대한 해명을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이게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필요적인 부분들을 좀 질문을 쏟아내 주신 그런 기자분들 보면 좀 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네. 거기에서 기자들끼리의 분위기는 어때요? 원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기자들은 서로 간에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뭐 이제 대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인사 정도는 아니면 몇 가지 뭐 그 인맥으로 가져가려고 서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분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문상혁 기자한테 막 그렇게 대하는 건지 아니, 저는 혼자만 원래 따로 국회 담당이 이렇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드로 예. 도는 건지 전체적인 분위기인 사실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국회 담당 기자는 그 같이 모여봤자 네. 이 사람을 내일 볼지 안 볼지 서로 몰라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바로. 네. 근데 그 아까 조국 그 장관님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왜 했냐면 제가 네. 이거 나이를 따져보니까 조국 후보자 딸이 제 동생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럼 마차님이랑 2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멀리 찾을 게 아니었구나. 딱 그때 이제 입시 어떻게 준비하고 네. 했는지 한번 느낌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제 동생은 미대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미술 때문에 그때 이제 서울에서 여러 학교를 실기 시험을 보러 다닐 때 저랑 엄마랑 다 쫓아다녔었거든요. 시험 보는 데마다 1살 차이 나는 동생을 그렇게 많이 잘 챙겼네요. 2살 차이. 2살 차이.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입시를 해봤으니까 그 입시 날의 스트레스나 저는 그래도 그냥 수능만 쳤지 예체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실기를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또 짐이 많더라고. 가는데 뭐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디자인하는 애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 동생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였기 때문에 수능을 치고 실기를 봤어야 됐던 케이스여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학번을 따지다 보니까 그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 기자 간담회 때 조국 후보자가 정말 막 울컥해가지고 방금 문상혁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밤 10시에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공포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인서울이라는 드라마를 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TV에서? TV에서.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혼자 자취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서울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인서울 해가지고 드라마 그렇게 딱 됐는데 그 원룸에 이사간 원룸에 집주인 아저씨가 어느 날에 저녁에
문을 쿵쿵쿵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효과음만으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래서 순간 음소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되게 공포심을 주려고 혹시 집에 홈시어터 설치돼 있나요? 사운드가 좋으신가 보네. 저는 프로젝터 쓰니까 네. 벽에다 쏘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 리얼했나 보네. 그래서 순간 음소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네. 이 소리가 너무 리얼하니까 내가 같이 막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음. 그 소리가 되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니까 그 후보자 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고 아직 20대니까 더 무서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들기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기자면 그나마 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이거에 대해 막 앙심을 품고 나타난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자라고 네. 사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많아요. 사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기자라는 게 뭐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국가고시를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기자라고 하면은 나 뭐 인터넷 기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택배가 왔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앞에 두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택배가 와서 배를 눌러도 인기척을 안 내면 그냥 놓고 간단 말이에요. 네네. 요즘 택배는 사람을 굳이 안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편할 때도 있고. 그 아저씨들도 오해받기 싫고 하니까 네. 그런 면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밤 10시 했다는 것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난 전에 그것도 들었는데 그 대학교 교수분들 있잖아요. 이 관련 좀 이게 있다고 했던 교수님들도 새벽 2시에도 막 전화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밤 2시에. 공주대.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 따님지 기자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갑자기. 예?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따님 그 집 앞에 그 차 안에서 막 잠복했던 기자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경찰차가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경찰들이 뭐 계속 뭐 있을 수는 사실 없으니까. 근데 참 그러고 보면 따님도 대단하신 게 원래 다른 모 의원의 자녀분들은 이런 일이 터졌다면 자기 집에 안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떳떳하고 꿋꿋하니까 예, 자기 집에 계신 거예요. 전 이게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는 KT 회선이 잘 터지나 보죠. 그래서 그게 약간 기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한테 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취재할 수 있는 약간 특권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무가내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저 본방송에도 저번 그 청문회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112에 신고를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주거가 안정돼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뭐 예전에 막 이태원 살고 이럴 때는 막 격리단이 막 뜨고 할 때는 소음, 애들 막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데 사실 112 신고도 요즘은 굳이 음성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려면 문자 메시지로 주소 제대로 찍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텍스트로 남기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112에서 다 텍스트로 알려줘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습니다를 오거든요. 혹시 뭐 중국집처럼 방금 출발했어요? 뭐 이렇게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아직도 안 와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아니니까 만약에 소음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거든요. 지금 어디인데 저 사람들 맞냐 이렇게 확인하는 전화가 오긴 하는데 엊그저께 TV에서 보니까 경찰의 기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한다. 자기는 지금 모텔에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를 딸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이 아줌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근데 이 경찰이 그렇게 잘 받은 거야. 네 엄마 어디 모텔이라고요? 거기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분도 센스가 있으신 거네 그걸. 그 남자가 너 지금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하고 딱 뺏었어요. 뺏어서 받았는데 딸 인척 그대로 다 해준 거야 경찰이. 그래가지고 잡은 이야기를 보면서 왜냐면 옛날에 앞으로는 무슨 그 개그맨 성대보다 잘하는 사람 좀 그 특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옛날에 무슨 연쇄살인범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경찰에 전화를 했어. 근데 경찰이 계속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몰래 전화를 하는데 숨어서 전화하는데 그렇게 전화하고 전화가 끊겨지고 나서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해.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야. 맞아요. 예전에 오원춘 맞아.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보는 사람도 답답하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보고 경찰도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 요즘은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놀랍네요. 아, 문자를 신고를 하고 나면 오면서 출발했습니다. 맞아.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온다는 게. 근데 그것도 이전보다 우리 세대가 대면하는 게 싫으니까 그 문자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녹음실 앞에 너무 날이 뜨거워서 쓰러진 할아버지. 그것도 이제 저랑 제가 녹음실에 들어와서 방송 때문에 안 되니까 119 아저씨랑 문자로 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주소지 알려주고 할아버지 상태 알려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저는 문을 열어줬다는 데서 되게 놀랬거든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배달 음식도 잘 시키지도 않지만 받을 때는 1층 내려가서 받아요. 현관에 그 자동문 열고 밖에 나가서 받지 그 사람한테 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뭐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시네요. 이제 더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 남자 신발을 이렇게 현관에다 많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특히 막 군화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면은 제일 좀 그나마 안심됐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나가서 그거는 받으시는구나. 현관문을 어쨌든 오픈할 때 그- 이야기죠. 그치, 오픈을 예. 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오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문을 열지 말고 그리고 무조건 신고를 해라. 지금같이. 그리고 저는 우편물도 이름 바꿔요. 내 이름 쓰지 않고 딴 사람 이름으로. 다른 그런 사람 이름. 여자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도. 그 우편물에는 푸른 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송애교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각났던 게 제가 맨 처음에 내 동생 이제 처음에 학교 앞에서 원룸에서 살 때 동생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원룸에 가짜 CCTV를 막 붙였어요. 그 문 앞에. 그때는 보이는데. CCTV가 비싸기도 하고 개인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형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모형도 붙여주고 근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 혼자 사는 여자 대학생들한테 그 이거 방범 시스템 있죠. 네. 그거를 해줬어요. ADT를 무료 한 달에 10,000원인가 이걸로.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런 서비스가 진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무서워졌었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사회 초년생 때 한번 우리 네스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새벽에 누가 똑똑똑 하고 나서 대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문을 열 뻔했던 거야. 근데 문을 열었으면 난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일인데? 부엌 앞으로 내가 문을 안 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똑 하던 남자가 2명이었던 거예요. 2명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그 지나가는 그림자를 본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나한테 온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저게 뭐지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자로 신고를 하던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윗집에 사는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커플 아니었을까요? 새벽 1시에?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내 전화 받고 집주인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방망이 들고 내려와서 집 한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 여자친구도 그랬었거든요. 그 여자친구랑 또 친구랑 같이 둘이 자취하는데 그러니까 그 뒤쪽 맞아요. 그 음식 하는데 조리하는 데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창문이 부엌 있으니까 창문으로. 그쪽을 많이 열어놓잖아요. 주로 창문도 작고 하니까 이제 글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진짜 그때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전엔 묘하게 저는 항상 잘 피해갔던 것 같긴 해요. 아파트에 제 친구랑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들어왔는데 아파트 현관문이 뜯겨져 있는 거예요. 고리가. 그래서 아니 이 아파트에 이럴 수가 있나? 뭐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내 방만 빼고 다 털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없었으면은 야 여기 넘어가. 야 여기 왜 거기만 안 털리신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건들 게 없다. 딱 보자마자 막 누가 먼저 들어갔구만.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발장 위에 청심환 2개를 까먹고 버리고 간 게 있었단 말이야. 초범이네.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네가 약까지 먹고 내가 만약에 얘네가 뭘 털고 있을 때 내가 집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거기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진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오히려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진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때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영화 도어락 보면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셨겠네요. 그 영화는 못 봤는데. 그 공효진 공효진 나온 거. 주연하는 거 있거든요. 그 그거 여성분들이 보세요. 보면 아. 진짜 공감 많이. 그 마차님 보면 아마 난리는 할 거야. 잠 못 잘 거야. 그거 진짜 보면. 섬뜩해요. 아니, 저는 지금 은근히 재밌어 그거. 도어락들 어. 못 믿겠어요. 그거 있죠. 그 영화가 음.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모를 텐데 음. 어떤 낯선 남자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완전 공포지. 누르는데 안 열려.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그 안에는 여자가 실화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와서 침대 밑에 누워 있어.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봐봐. 거기서 나와요? 봐봐. 내가 그래서 우리 집 생각보다 침대는 무서워. 침대 밑에 서랍이 있는 걸로. 아 다행입니다. 자 서랍형 침대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나만의 인생 수업? 네. 네. 예, 세 번째 시간인데 그 마차님 순서에서 그 들었을 때 진짜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성들이 혼자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이리 씨가 이 주제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참 애매해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게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책이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책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유명한 그 프랑스 작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 네. 진짜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책 그 작품은 다 봤어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 보긴 봤어. 그 알랭드 보통이 만든 인생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종의 저 개인적 프로젝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섯 권짜리. 그래서 세상, 나이 드는 법, 일, 정신, 돈, 섹스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일단 섹스부터 한번 읽고 싶네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제목만 보면 사람들 뭔가 좀 홀깃한데 아, 그 수업이 필요합니다. 예, 수업 많이 필요해요. 그 읽어보면 많이 네. 하는 게 장땡이다. 아, 그리고 결론은 그거. 합의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이 대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그 일 같은 거나 뭐 나이 드는 법 아, 이런 이거 것들은 참 중요하네. 좀 한번 볼만한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읽은 지 오래돼 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아서 몇 번 읽고 보관도 하고 있지만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은 선물하거든요. 선물은 하지 않지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봐도 좋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소스 정도 느낌인가 예, 봐요. 예, 예. 저는 어르신들하고 만날 때, 그러니까 저하고 30년 이상 차이 나는 어르신들 만날 때와 저랑 30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 만날 때 정말 많이 배워요. 좀 극단적이긴 그러네요. 하지만 이게 우리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나이가 80에서 90 사이입니다. 80에서 90 그 어디쯤인가 지금 계속 이제 건강하게 계신데 우리 할머니가 문맹이시거든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70대 중반에 70대 초반인가 70대 중반에 배우셨어요. 아, 한글을요? 한글을 배우셨는데 이제 아는 글자 말고는 몰라. 그러니까 한글을 배웠던 그때는 웬만한 글자들은 다 줄줄줄 읽었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복습을 안 하니까 이게 제 이름, 뭐 막내 아들 이름, 저는 이제 손자죠. 손자 중에 저는 첫 번째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자기 이름 정도를 보면은 알아보는데 나머지 글자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뭐 자전거도 딱 그 임계치를 넘어가야 이제 완전히 몸에 익어서 아무 때나 타도 탈 수 있는 것처럼 글도 어느 끝장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하다가 멈추셨구나. 네. 저는 우리 그 외할머니를 일종의 역사 교과서처럼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랑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뭔가 떠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가면. 제가 평소에 명절 때 말고는 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 더 시간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할머니의 말투가 전라남도 여수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도 그 해안가 사람들이 쓰는 완전 그 오리지널 100년 전 100년 전 그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걸 진짜 오리지널로 들을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 구어체로만 다 그렇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글자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쵸. 소리 말만 예. 이제 평생 갖고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이야기부터 이 6.25 동란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할머니는 6.25 동란 이후에 뭐 여순 사건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그 할머니 입장에서 겪었던 그 현대 사회 편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것들이 제가 책에서 읽었던 현대사하고 딱 접목시켜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 웬만한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전라북도에서 충청도 경계 쪽으로만 가도 전라남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그 사촌 조카들한테 내가 번역을 해주고 이럴 때 굉장히 좀 희열감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정말 괜찮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할머니가 어렸을 때만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그때 뭐 막 해방이 됐을 때 그때의 그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현대사 책에서 읽었던 그런 지식들하고 딱 결합돼 가지고 상상했던 게 어느 날 김용옥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할 때 딱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죠. 막 아우 나 정말 막 이렇게 아우 정말 야수 참 대단해 막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고 할머니가 그때마다 더 귀해지고 그러거든요. 마치 그 예전에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보면은 역사적 사건에 포레스트 검프가 다 껴 있었잖아요. 그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그런 사건에 다 이렇게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봤던 거, 기억했던 거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게 정반대로 이제 저랑 30년 이상 차이 나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2년 전에 이제 그 우리 집안 어르신 제사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그 우리 집은 좀 독특한 그 문화가 있는데 친구들이 다 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오고 우리 그 매형 친구들도 오고 친구들이 다 제사를 다 같이 지내거든요. 제사를 합동 제사. 합동 제사가 아니라 그냥 제사라는 핑계로 다 같이 모여서 모이는 이걸 거야. 한번 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진짜 보기 힘든 문화인데요. 이런 문화는. 근데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핑계가 아니면 잘 안 봐지거든요. 맞아요. 예, 다들 이제 애기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런 핑계라도 좀 부담스러운 핑계를 던져 놓으면 그냥 그 집에서도 어떤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오니까 그렇게 왔던 그 매형 친구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친구를 처음 봐가지고 그냥 너무 이쁘게 생겨서 이렇게 너 사는 거 피곤하지라고 그냥 이렇게 승긋을 툭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 만났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2시간을 터는데 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그 뜻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그리고 그 학교 그 친구들은 남자애들은 괴롭혀서 속상하고 여자애들은 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속상하고 막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대박이죠. 그 제 속상한 거에 비하면은 조국 후보자 속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대박인 거야. 이러면 대박이다. 그렇죠. 그분 살이 빠지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도 장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거 몇 마디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 대상이 그 주변 관계가 초등학교 2학년 친구고 담임 선생님이고 아빠고 이렇게만 다른 거지 그 구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부모님은 또 영원히 또 계시죠. 아직 계속 계시면서 생기는 그 갈등들이
용돈 1,000원 때문에 속상한 거하고 20년이 지나서 월급 300만 원 때문에 속상한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충격으로는 그거는. 똑같죠. 그쵸. 그리고 그 용돈을 결정하는 그 위에 있는 그 누군가하고의 어떤 정치적 알력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충성을 바쳐야 되는가. 영원히 충성을 바치려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존심은 상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쁜 짝꿍하고 또 헤어지는 것도 또 그렇죠. 이혼하는 거 이상으로 또 충격적이거든 애기들한테 그렇죠, 또.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 사는 게 정말 그러니까 재미있다라는 것부터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11 11 형제를 키우셨어요. 와. 11 그러니까 11 형제를 낳고 키운 게 9형제야. 그러니까 그 2명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9명을 키웠단 말이에요. 와. 9명을 키웠는데 그 9명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그 외할아버지였던 그 멋쟁이 할아버지는 너무 멋쟁이여서 집에 돈을 안 가져왔어요. 멋지네. 멋지네. 멋쟁이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길이 다 없어졌대. 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멋쟁이면은 네. 그 다른 집에도 한 8남매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멋쟁이면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할머니인 것 같은데. 이 집에만 11남매고 또 건너편에 또 8남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땅 한 떼기 없던 그 살림에 그 9남매를 먹여 살리려면 뭔가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9남매를 다 먹여 살린 거죠. 어떻게든. 매일매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는 글자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네.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밭농사하는 그 대대로 물려받은 밭농사하는 기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밭농사를 했던 그 기술을 하나 하고 그 부지런함. 새벽 4시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저녁 7시만 되면 잠들고 하는. 아니 요즘은 9명을 네. 9명만 키우라고 해도 도망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먹여 살리면서 9명을 케어하라고 하는 게 사실 9명이 그 나이 차이도 촘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9명 중에 5명은 기저귀를 항상 갈아줘야 되는 나이 텀이었을 텐데 생각하면 진짜 그 기저귀를 또 다 손빨래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그것도 뭐 거죠. 세탁기도 없고 막 진짜 그럴 때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실 이렇게 병에 걸리면 이렇게 금방 목숨을 잃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다 살아계셔서 아니 두 분 돌아가셨대. 2분 돌아가시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이러니까 제- 가짜 아니, 뉴스가 나오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왜 얘기를 안 들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어린 나이에 그러실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할머니 정말 박수지 없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 할머니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이 있는데 강대일 형이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진짜 이 형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못 살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항상 이렇게 그 손을 잡아주는 형인데 그 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대일상사라고 있습니다. 강대일 씨가 운영하는 본인 이름을 딱 따가지고 줬네요. 대일상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지만 처음 그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저기 벽지 도매를 했었어요. 근데 벽지 도매라는 게 정말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냥 벽지 그러니까 싸게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벽지 회사하고 계약을 해. 예. 그래서 벽지를 도매가로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예. 각 지역에서 그 벽지 소매상들이 있잖아요. 소매상들이 오늘은 뭐 이거 1번 맨롤, 2번 맨롤 이렇게 갖다 주세요. 어디는 한 롤만 갖다 주세요. 어디는 100롤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막 주문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요. 그 형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차 안에서 밥 먹으면서 6시에 창고에 도착해서 6시부터 쭉 도는 거야. 그래서 쭉 돌고 그 점심 먹고 저녁에 수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창고에 다시 오면 저녁 8시 9시 되거든요. 그럼 집에 가. 그래서 자.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20대 때 그 형을 만나가지고 운동하면서 만났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 운동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야수님 스타일을 내가 알잖아요. 예. 머리 기르고 노랑머리에 머리 기르면서 인라인 타는 사람하고 가까이 어울려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야바. 훌륭하신 분. 그러면 나 잠도 재워줬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큰 돈이 돌아가는 거 분명히 보여요. 창고도 크고 물건도 많이 돌아가니까 또 그 형이 해병대 나와가지고 체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힘도 좋고 그러니까 하루에 도는 그 대리점 양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트럭씩 막 돌고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부산이 유독 도배를 많이 하나 봐요. 굉장히 아니, 바쁘시네. 그게 그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즈니스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20대에 이제 머리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상태에서 뭐 IT 비즈니스,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웹사이트 뭐 만들고 항상 머릿속에 이런 것만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땀 흘린 만큼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할 때마다 저는 내 아이디어가 부족해 하거나 뭔가 트렌드를 못 따라잡아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그 고정관념은 그대로였죠. 근데 어느 순간 왜 안 되는지 어렴풋이 느껴진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박수엽 씨, 사랑하는 박수엽 씨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딱 머리에 꽂힌 게 할머니하고 대일이 형하고 딱 묶여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 예. 똑같은 루틴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새끼들한테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눈을 떠야지 챙겨줄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챙기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먹을 게 생겨. 그럼 일단 생기는 순서대로 일단 입에 밀어넣고 그 다음 또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희 대일상사 사장님인 그 대일이 형도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이 신뢰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꿰뚫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뭐 대단한 뭐 첨단 트렌드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좀 있어 보이고 깔끔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믿고 주문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완벽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뭐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원래 성격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게 뭐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고객을 늘려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좀 그 19살에 해병대에 바로 갔다가 21살에 제대해서 일찍 사업을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장애가 있고 그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이렇게 일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그 도배 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업 기회를 봤던 거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해도 도는 만큼 돈이 나오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해가지고 지금은 부울경 지역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인테리어 회사로 인테리어까지 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인테리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크게 도배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루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한 루틴. 쟤한테는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와. 이것만 딱 정확하게 고객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면 그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인 거죠. 맞아요. 버티는. 그리고 그때는 사실 택배도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이 있건 없건 이제 늘 돌아왔을 것 같아요. 뭐 주문 거 필요 없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아마 그러면서 진짜 계속 영업을 이렇게 하셨나 제가 봐요. 그 똑같은 원리를 푸나님한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 제가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저답지 않게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이전에 저였으면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푸나님은 방송을 하루에 2개씩 올리잖아요. 네. 이 2개씩 올리는데 2개를 업로드 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록이 새롭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방송 대한민국에서 거의 계속 하시는 건데. 채널만큼 오랫동안 매일 2개의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방송은 없어요. 채널뿐이에요. 팟캐스트 그거는- 데일리 방송의 네. 시초입니다. 네, 네. 제가 정확하게 검색은 해보지 않았는데 네. 전 세계에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몇 번 검색을 해보다가 이게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렇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검증이 안 돼서 하다가 몇 번 중단을 했었는데 제가 조사할 때마다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채널은.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 온라인 쪽 그 기자 저기 언론사에서도 이런 실시간이나 뭐 이런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왔는데 진짜 새날처럼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따라했던 데가 오마이뉴스 이제 그쪽이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근데 같아요. 이걸 네. 지금 5년째, 6년째죠. 5년, 6년째.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2개씩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송은 전 세계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제가 이 평생 동안 옆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도 이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알맹이 있죠.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루틴. 사람들이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는. 그렇게 되면 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푸나님의 이 방송 운영 전략을 손말TV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버티는 걸로. 계속 업로드하면서 그것도 버티는 진짜 걸로.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다 생각하고 보면, 있어요. 예. 예. 이 영상을 푸나님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말 TV. 문상혁 기자 차례예요. 예. 오늘의 주제 나만의 인생 수업.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말이 뭐 너 어디 사냐, 그리고 너는 뭐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든 게 왜 기자가 됐냐 이런 건데 제가 원래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여기까지 이제 왔는지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꿈이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뀌게 된 계기가 정말 있어요. 원래 꿈이 원래 아이돌이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 저는 뭐 강타 원래 닮았다며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진짜 정말 어릴 때 익사한 그래서 익사한 제가 강타. 아니 실제로 이거 듣는 제 친구들도 아니 뭐 옆에서 보니까 인정하겠지만 닮았어. 진짜 지금은 제가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그때는 70kg였거든요. 그때 뭐 65, 뭐 70 이럴 때는 그때는 별명이 뭐 썩은 강타 아니면 옆모습 강타 뭐 이런 거. 예. 옆모습에서 그때는 진짜 팬클럽도 있었어요. 저 오. 옆에 그 중학교. 예. 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아니 교묘하네. 이번 주만 특별히 또 보이는 유튜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디오만 나가잖아요. 팟캐스트에. 그걸 알고서는 지금 자꾸 찍고 있어요. 강타 닮았다고. 카메라 곧 나가. 이거 같이 올려야겠네.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이재포라고 해서 그건 좀 충격이었고요. 네. 강타에서 바로 이재포로. 중고등학교 때 강타, 지금은 이제 이재포 코미디언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생 수업. 근데 저는 정말 참 생각보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안 해도 되는 저기에서 좀 많이 했고 또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좀 만족하는 근데 스타일. 원래 뭐 하고 싶었었는데요? 저는 원래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항공정비 그 자격증이 있어서 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나왔는데 그때 딱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항공정비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러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학교가 근데 그때 예. 당시 저희 때 딱 그 항공 정비가 생긴 거예요. 어, 원래 없었는데. 근데 야 저는- 지금 딱 어울린다. 지금 헤드셋 쓰고선 이런 얘기하니까 딱 어울려. 그래서 저는 딱 어울려, 실제로 항공 저는 군대도 항공과 나왔어요. 저는 임무병이었어요. 항공. 실제로 그 UH 1H 타고 공대 아니 공군? 아니 육군 항공이요. 육군 항공이라고 있어요. 그 왜 영화 보시면 그 왜 전쟁 날 때 그 헬기에서 네, 그 총 쏘아주고. 총 쏘고 M60 따다다다다 하는 거 네. 이제 그런 역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불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 헬기 딱 지나가면서 물 뿌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실제로 저 그때 경상도 지역 제가 또 했고. 그다음에 침수. 거기 이제 반비바켓으로 몸 차고 쫙 내려가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 탁 잡고 고리 쫙 건 다음에 다시 쫙 올라가는 거. 예, 이제 그런 거. 그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원래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저는 원래 어릴 때 꿈이 야구 선수였다가 야구 선수를 이제 포기하고. 왜 이렇게 빨리 포기했어요 야구 선수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당시에. 아. 그리고 좀 여건 자체도 그래서 유도를 했어요.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유도를 했는데 그 야구 선수의 꿈을 내가 앵콜킴 TV에서 이뤄줬네. 홈런을 칠까 말까 내가 하게 해줬잖아. 홈런을 칠까 말까. 자세가 좋더라고 네, 어쩐지. 네. 그래서 하다가 저는 원래 이제 또 잠깐 유도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꿈이 그냥 항공정비 배워서 그때 당시 이제 캐나다나 호주 이런 쪽으로 나가면 경비행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냥 조그만 제가 왜냐면 어릴 때 그 주조수 만지는 걸 되게 좀 좋아했어요. 주조수? 예, 그 그게 이제 뭐예요? 칵테일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음. 예.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거 시즌이 있어요. 그것도 경비행기 그 경기 이런 게. 그래서 정비하면서 근데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 정비하면서 그 시즌 아닐 때는 진짜 뭐 바텐더. 그게 진짜 꿈이었어요, 실제로. 괜찮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네 예전에. 왜냐면 나도 항공 정비 배우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당 저는 왜 왜냐면 배우고 싶어요 항공 정비를? 그게 왜냐면 야. 저는 고1 때 딱 느꼈던 게 대한민국에서 큰 돈은 못 번다. 정말 마이크. 그 진짜 잘 그 부모를 만나지 않는 한 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못 나신 건 아닌데 저는 또 혼자 좀 그- 자수성가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나기로는 부모님 아주 잘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네. 반갑게 맞아주셨겠지. 예, 그럼요. 비행기 그러니까 그 자기 비행기를 직접 고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전용기. 부모님이 물려준 전용기를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니까 자기가 직접 고쳐서 타겠다 원래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저는 고1 때 앞으로 인생에서 중국어를 꼭 배워야 되고 그냥 항공정비 그 자격증을 따고 칵테일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내 몫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일호 선생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히 일호 배우기가 싫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중국어가 우리 학교에 지금 없으니까 일호 왜냐 선생한테 되는 거야. 앞으로 10년 뒤면 중국은 강대국이 된다. 저 고1 때 그랬거든요. 미친 듯이 맞았어요, 진짜. 일호 선생한테 미친 듯이 맞고 마가야로래 하면서 막 엄청 맞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가방을 막 뒤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걸려라 막 계속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공격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진짜. 선생님 진짜 아베네. 근데 정말 거기서 저를 손잡아 주신 분이 제가 거의 마음 알고 그러면 너 항공 정비 정말 한번 해볼래 해서 그 이제 주임 그 학생 주임 선생이 딱 그 얘기를 해서 전 무조건 오케이. 그런데다가 또 내신 성적도 그때는 내신 성적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러면 지금 이 점수로 어차피 대학 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점수를 더 따면 더 좋은 점수가 나와서 그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비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정비 배웠어요? 정비 배웠어요. 그 실제로 자격증 고등학교 때? 네, 그 인문계를 다니다가 직업학교를 직업학교로 가는 거죠. 가서 정비 배웠다 이거구나. 아마 이거 듣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영등포 그 항공정비학교 맞아, 거기 하나 제가 다녔어요. 아. 고3 때.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캐드캠 좀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제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학을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해외로 진짜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항공 정비 그때 있지 않아요? 그때 이나랑 몇 군데 있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아. 네, 그리고 전문 교육이라는 게 당시에는 말이 전문 교육이었지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TV 보면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호텔리어 때문에
그냥 네? 저는 그 호텔리어 드라마 드라마.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원래 그냥 전문대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전문대에서 바로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멋있어서 호텔 경영이라는 그 저기 가게 알겠다. 됐죠. 진짜 아버지가 그래서 아무거나 해. 왜냐면 어렸을 때 무슨 뭐 강타 야구 선수 유도 한다 그랬다가 뭐 하다가 나중에 얘기해주다 지친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 유도는 실제로 하다가 네. 3개월 만에 상을 탔어요 정말. 예,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3개월 만에 천재 유도 천재. 아 진짜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3개월 만에 뭐 좀 타박상 탔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상 받았어요? 진짜 상 받았어요. 오. 단체상하고 개인 원래상에서 3등 했어요. 어.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좀 사춘기가 늦게 와서 좀 방황의 시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좀 뭐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 유도를. 근데 예. 기자 되고 싶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아 이제 그만. 호텔리어 이후로도 몇 개 더 있었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를 네.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거쳐 와서 26살 때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그 경비행기 사서 그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정비에서 이제 사는 거로 바뀌었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서 이제 아버님 재산 파악이 그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정비할 게 아니라 사도 그게 되겠구나. 아니고 그때는 사실 이제 너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때 일반 회사를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 인생은 확 바뀔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성남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죠.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중간에서 말렸고 거기 그 상대편 이제 여자랑 남자랑 그다음에 제 친구랑 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엄청 막 이렇게 서로 막 진짜 막 헐뜯고 막 주먹 날아오고 막 잡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전 중간에서 그 술집 사장님과 그때 당시 그 성남 그 탁사발 거기 그 사장님과 중간에서 거기에서 야. 딱 진짜 말리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제 경찰차가 와서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분명히 거기 이제 술 드시던 증인 그 말 그대로 옆에서 이제 술 드시던 그 손님들도 증언을 나는 안 때렸다. 난 말렸다. 저 또한 말렸다. 근데 왜냐면 오히려 상대편이 저한테 막 그 팔 이렇게 핥히고 막 이런 자국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정말 안 때렸거든요. 그리고 막 시계 끊어지고. 어쨌든 경찰에 갔는데 그리고 그분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좀 피셨어요. 그래서 경찰분이 수갑도 채우고 저랑 제 친구랑 제 여자친구는 그냥 뭐 욕만 막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경찰이 어쨌든 조사하길래 저는 제가 조사를 왜 받아야 되죠? 저는 사실상 증인으로 온 건데 어쨌든 그 친구분들하고 뭐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죠. 나이 26살에 뭐 법을 다 알 수가 있냐. 또 경찰이 이거는 그냥 뭐 증언만 하는 이런 거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주민등록증은 무조건 주면 안 된다. 조사를 받아도 이거 지문 찍고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뭐 무슨 서류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벌금이 나온 거예요. 헐. 말렸는데. 네. 그런데 제가 저만 제 여자 그러니까 다 벌금이 나왔는데 저는 원래 벌금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긴 게 제가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만 재판을 걸었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항소했어요. 수원 그 지방법원 거기 갔죠. 1차를 하는데 난 안 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보니까 다른 증인들이 해준 글에도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격하게 생겼다. 이게 있는 거지. 근데 아니 경찰 조사서를 보니까 나도 폭행을 했다. 오히려 경찰이 그런 거를 경찰 조사서라고 수사가 다 끝난 이후에 경찰이 쓰는 그 수사서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는 상대편이 나한테 이제 맞았다라고 하니까 그 맞았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쟤도 나를 뭐 때렸다. 그때 당시에는 막 격해지니까 쟤도 나 때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의 싸움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근데 그 당시 그 탁사발 그 사장님 그분이 증언을 해줬어요. 증거로. 확실한 증인이 있네.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증인으로 누굴 채택을 했냐면 상대편 싸운 사람. 그 사람은 안 좋게 증언하겠지. 근데 싸운 사람이 나는데 싸운 사람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문사혁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오. 이러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죠? 딱 그분 상대편이 한다는 어. 말. 문사혁 씨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 문사혁 씨는 맞기만 했고 문사혁 씨가 저한테 피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데 본인 진술 쓴 거 보면 문사혁 씨도 때린 걸로 되어 있잖아요. 때린 게 아니고 저를 잡았다고 그랬죠.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말린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제가 이제 술 깨고 보니까 그분은 저를 안 때렸고 그 상대편 여자랑 자기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이렇게 다툰 걸로 알고 있다.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된 거. 그런데 웃긴 게 자꾸 검사 측에서 저는 살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요. 어떻게 말렸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탁사발 사장님하고 가운데 딱 껴서 제 친구를 팔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고 밀면서 맞고 다시 돌아서 사장님이 저분들이 왜냐면 싸우면서 그 유리창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몸을 하다 유리창을 깨지면, 뚫어버리면 그렇지, 더 다치지. 제 2의 사고가 일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빨리 등 돌려서 그분들 있는 대로 가서 껴안고 그분들을 안쪽으로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근데 거기 조사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침을 맞은 거예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검사가 이렇게 펜을 돌리고 있더니 이렇게 판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하면서 저는 물론 싸움은 안 했습니다. 물론 싸움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제가 껴서 말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갑자기 그 판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제가 나이 들고 기자 일을 하면서 아니면 국회 들어가면 제가 알았던 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무죄를 지금 판결을 하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에서 항소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항소를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판결문을 내릴 테니까 대신에 저기 항소하세요. 그냥 직접적 대고 판사가 그냥 그대로 항소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를 뭐 앞에서 잘못 조사를 했다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그런 그렇게 그런 있었어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화 재심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항상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 변호사를 제가 잘 몰라서 국변 변호사를 국선을 썼는데 어린 나이에 사실 돈도 없고 이걸 집에다가 얘기하기도 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아빠한테 얘기했었으면 바로 김앤장이 도와줬잖아. 근데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씀해 변호사는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김앤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럼 태평양. 그래서 그렇게 돼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고등법원까지도 했어요. 근데 고등법원이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그 탄원서랑 항소 이런 거 해서 이제 넣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저기 관련 이제 증인 해줬던 그 사람도 넣었는데 갑자기 딱 그냥 샀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쓸 때 딱 훑어보니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저랑 저희 지인들이 썼습니다. 이거 본인이 다 적은 거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적긴 적었습니다. 판사, 검사 할 얘기 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검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유죄래요. 갑자기 또. 그래서 제가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근데 검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어쨌든 폭행을 안 했다는 혐의가 뭐 없지 않냐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는 폭행을 하지를 않았고 분명히 그 증인이 오죽하면은 상대 싸웠던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근데 왜 제가 벌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더니 오히려 판사가 하는 얘기가 벌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저는 싸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 말렸던 증인이나 탁사발 그 사장님도 저처럼 벌금을 내야 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같이 말렸는데. 네. 근데 왜 그분은 빠졌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싸웠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안 싸웠다니까요. 거기 보시면 전 싸우지 않고 말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딱 하니까 그냥 네. 벌금 내래요. 황당해서 이걸 대법원까지 제가 가지고 갔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대법원까지 신청을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2차까지 가죠? 뭐 끝나요. 대법원에 넣어요. 대법원은 출석 안 해도 돼요. 예.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거 가지고. 그때 그 어린 나이 26살. 그때 그래서 아는 형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아는 형님 그 사무 뭐 무슨 법인인가 법무법인
그쪽을 통해서 서류를 넣고 했는데 그쪽 변호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근데 1차 때 했던 그 검사가 굉장히 뭐 적이래요. 뭐 좀 빽이 있고 뭐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판사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차 때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만약에 이걸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걸 무죄 판결을 해주면 검찰에서도 항소가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한 거야. 원래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판사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 기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폭행했냐 안 했냐 요 정도지만 어떤 분은 살인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도 그거를 재수사했을 때 분명히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린 판결을 뒤엎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우리 검사나 그런 게 판사가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려고 저 사람을 억울하게 빵을 보내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때 당시에는 거거든요. 있었대요. 저 지금도 때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선은 알았다고 벌금을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냈어요. 근데 저는 좀 보면 제가 결국 냈어요 벌금을. 벌금 냈어요. 대법원에서 벌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남의 일에 점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왜냐면 바로 그거예요. 말리러 갔다가 괜히 내가 얽히니까 점점 사람들이 길에 쓰러지고 싸우고 해도 그냥 가버려요. 기자 일하면서도 만들었다니까 사회 저 분위기. 경찰서 가본 적 있거든요. 기자들끼리 몸다툼할 때 또 말려서. 근데 그때도 냈어요. 또. 근데 제가 아니, 오죽하면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해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똑같아요. 제가 대놓고도 물어볼게요. 만약에 길 가다가 본인을 때려요. 그럼 맞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뛰어가면 그 사람 없어지는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알아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선은 다시 이제 26살 때로 돌아가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상대편 애가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 여기 경찰서 소장이었대요. 그게 있던. 그래서 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있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상한 게 얘네들이 합의 보자는 얘기도 안 했고 당시 우리 쪽에서는 합의를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안 했고 알고 보니까 서류도 이상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도 그거 처음에 얘기는 해줬는데 정확히 국선이다 보니까 정확히 못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검찰이 어차피 그 검사나 판사는 서로 다 이제 기수 아는 적이들이고 그때 당시 수원이 나중에 징계한 승급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딱 그 평가 기간이었나 봐요. 서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걔네 아버지가 이제 성남 경찰서인가 거기에서 좀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경찰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가 이게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에서 재벌집 아들이 사고 쳐도 막 알아서 막 빼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냥 영화에만 있는 그런 근데 일들이 웃긴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는 벌금 200 나오고 걔네는 벌금 50 나오고 80 나오고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 벌금이 그때 당시 150 나왔으면 근데 하는 얘기가 초범인데 150 나와서 엄청 많이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싸움 말리기 전에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양쪽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문상이 그때부터 이제 기자가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칼집에서? 26살 때 경찰이 돼야 되겠다. 뭐야? 자 기자 되는 이야기는 아니.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시간 거의 다 됐어. 기자 그래. 되는 얘기는 2편으로 준비해서 다시 해야 돼. 자 기자가 왜 됐는지 궁금하시죠? 자, 다음 주에 들으시면 우리 됩니다. 예고편 있는데 근데 경찰에서 또 바로 기자 갈지 또 따고 많이 거쳤다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꼭 듣기를 바라면서 우리 문 기자의 이런 억울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 판결은 유죄. 김현장 가야 되겠네. 이제 듣기만 잘 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나만의 인생 수업 들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책에서도 또는 영화에서도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우거나
하는 것들이 아마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는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서 우리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팟캐스트에서도 역시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자 우리 새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